예,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락을 일절 끊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내일 제주도로 향해서 제주도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립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사이가 멀어질 만큼 멀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돈 없이 출산율이 제고되지는 않는다.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는 동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의 하나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을 놓고서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마저도 이런 생각들은 현 정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총리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을 놓고선 좀 분노하는 그런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얘기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 현금으로 주는 복지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코드를 잘못 읽은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OX로 좀 가보죠. 저 얘기,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을 동원하는 그런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습니까? 저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극구 비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방향을 잘못 잡은 엉뚱하게 기조 해석을 잘못한 그런 잘못된 말이었는지 OX로 하겠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O. 아니다. X. 할만했다. X. 이렇게 좀 잠깐 들어봐 주십시오. X 두 분, X 세 분. 그러니까 부적절했다가 세 분, 한 분이 적절했다죠? 반대입니다. 부적절했다가 5, 예, 적절했다가 세 분. 예, 알겠습니다. 내려놔 주십시오. 예.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분만 듣겠습니다. 예, 이거 할 만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란 얘기네요. 네네, 좀 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것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 예. 이런 계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적절하지 않은 그런 태도였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예. 문 대통령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문 대통령 때는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퍼줬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는 그렇게 퍼주는 거 안 할 거다라는 예. 식의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표가 아무런 조율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도 퍼주게 해줄 수 있다. 예.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썩 탐탁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나경원 전. 뭐 대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교하지는 않았다는 예. 생각이 그럼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저 정도는 할 만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정부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예. 정부 내부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가 안 된 것을 발표한 것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돈을 쓰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을 높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예.
1년에 1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걸 헝가리식으로 해서 많이 놓으면 오히려 대출금을 아예 왕창 없애주겠다. 주택대출.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정도라면 조금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위원회 예. 부위원장으로서는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정책 제시였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이런 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할 때는 위원장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그 되는데 대목이죠. 결국 절차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한 그런 걸로 비춰진 대목은 잘못됐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으로서 예. 저 정도의 정책을 개인 의견으로 내놓는 게 뭐 큰 문제겠냐는 생각은 또 변함없어요.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저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보죠.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에 이제 강력한 반대 내지는 이제 약간 약간 분노 뭐 그런 기류가 읽히니까 본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유감 표명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정략적이라 하면 이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은 내가 다르게 받겠다.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예. 저 조율 안 됐구나. 그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자기의 대표 출마 여부와는 연결짓지 말아 달라는 나름의 호송을 알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큰 정책을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내놓은 것이 자신의 당 대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적인 그러니까 띄우기 자신을 띄우기 한 게 그런 아니고 정책 정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풀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에서 내놨다 이렇게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100% 믿기는 힘들죠. 왜냐 5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랬고 그때가 당시 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사 있을 테니까 예. 양쪽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욕심을 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예.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략적인 생각도 본인이 갖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정치 의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왜 남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또 메시지를 내놓는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저일진 변호사한테 다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부적절한 발언을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오시고 판사까지 하신 분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대통령의 기류, 대통령실의 기류, 국무총리실의 반대 이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툭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나전 대표가 다들 모르신다 그래요.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거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예, 예. 여자의 마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예. 봤을 때는 저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은 예.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 저 발언만 가지고 의심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발언까지 이렇게 그 결합을 갖다 하게 되면 예.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방관자보다는 직접 선수로 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굳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셨으니까 예. 결국 그러면 저것이 하나의 자기를 그 높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더군다나 예. 저 저출산 그 위원장 자리가 그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장관급 자리인데 저 자리를 받았으면 저기에 어쨌든 집중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당대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모로 간에 이제 의심받을 만한 오해를 예.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작정하고 일부러 이 말을 꺼낼 수도 있다라는 제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출산 장려 정책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친이에 붙었다가 친박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 조용히 침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는데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역량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국민에 대해 진심을 갖고 정치해야 그 정치 생명이 오래간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보들로 국민들을 더 현혹할 수 있겠냐. 얕은 지식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아주 훌륭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에게 뼈 아픈 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홍준표 시장이 그냥 또 괜히 잔소리하는 거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현금성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좌파식 포퓰리즘 정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나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예. 이제 요즘에 큰 문제잖아요. 아까도 어떤 경북의 단체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군에 갔는데 그 동네에 어르신 10분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답니다. 그것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예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을 이제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사회 진짜 미래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출산율 가지고 대한민국 유지되겠나 이런 이제 걱정이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경원 부위원장 말씀의 합리성 그 자체의 여부보다는 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정책입니까? 뭐 정책은 방향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게 아니고 윤석열 정당을 만들려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찜한 대표 후보 말고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냥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전당대회 판에 나오려고 하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소위 대통령실이 좀 일종의 약간 괘씸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그 정치인 나경원 특히 장관급의 자리에 있는 분한테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대단히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는 이게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이 국회 소통관을 빌려온 사람이 다름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 쪽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현역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소통관을 빌렸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일단 출마 준비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왜 청년 당원들을 동원합니까? 이게 이제 청년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좀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나경원이 망설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출마를 좀 굳혀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앞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비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헝가리 방식의 그 현금 지급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 방식은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세, 아이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과 세금을 감해 주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결혼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한국식으로 된 거고 그 똑같은 정책을 할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홍준표 그 시장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이게 당 대표가 되면 다음에 대선급 후보가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게 싫어서 또 저런 얘기를 두 하신 거다. 번째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적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홍준표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던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함으로 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때 홍준표 대표의 그 정치적 재기가 됐는데 그게 전원지간이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얘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탔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내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죠? 자,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앞으로 길을 갈 것인가?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의 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 것인가? 우리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가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뭐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남들 다 X 들었을 때 혼자 O를 드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저는 이제 나의 길과 유의 길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나의 길, 유의 길. 그 유승민 대표하고는 아, 저 유가 유승민의 유입니까? 저는- 윤석열의 유가 아니고? 윤석열은 윤이잖아요. 예. 결국은 저는 나경원 대표가 그 윤 대통령의 그 의사에 예. 그 맞추어 가지고 처신을 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출마 안 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실은 지금 당심에서는 여론조사가 1등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나경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질 선거를 이길 것이고 나경원 대표가 없기 때문에 이길 선거를 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 당 대표는 총선을 위한 것인데 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 대표가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저는 나경원 대표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 나가지 않고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도저히 함께 가기 어렵다. 이 정도로 아주 격앙돼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 자리마저 만약 뺏기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무슨 대사 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 자리. 설마 뭐 그 부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해촉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거기까지는 안 네, 간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대수 총리. 저는 이게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정치인은 이제 배짱을 가지고 자기 거를 할 때 자기의 정치가 되는데 갈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그리고 제가 역대로 봤을 때 지지율 1위 후보가 불출마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출마를 못해서 자기 의사를 이런 외부적 요인, 특히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서 예. 꺾는다면 나경원의 정치는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어떻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기현, 윤상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나경원께서 출마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이거 제가 출마할지 말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 부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꾸 전당대를 보고 정책이 발언이다. 일단은 정부 측 인사 아닙니까? 정부 측 인사죠. 근데 자꾸 정부 측 기자하고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출마가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생각이 있었다면 맞기 전부터 하지 않았을 게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에 나오는 다른 주자들은 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안 나오는 게 좋겠죠. 지금 여론조사 1등이니까. 예, 어쨌든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제가 이제 써놓은 게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라고 써놨잖아요. 그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의 시에 보면 예. 갈림길이 있었다. 나중에 내가 그 가지 않은 길을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된다. 이런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은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 놓여져 있는 갈림길이 우리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런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1위고 이번에 당원 당규 바꾸면서 100% 당원들이 다 직접 찍는다 그랬잖아요. 예. 당원들한테 인기가 1등인데 다른 외압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저는 예. 전당대회 효과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날 거다.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용기를 좀 낼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은 길 한번 써봤습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아마 후회할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경원 그런 전 생각이 들어서. 의원에게 프로스트의 저 책을 선물해 주실 용의도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예. 근데 어디 계신지 부채질하시는군요. 몰라서. 계속 나가시라고 부채질하시는군요. 예, 신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뭐라고 보는 쓰신 쪽입니다. 겁니까? 이렇게 낙서도 하신 것 같은데. 비주류로 비주류? 어목하다. 비주류의 길 이렇게 쓰셨다가 비주류 비주류 어목하다. 이게 예. 비주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망과 개인적인 소신 이런 게 뚜렷해야 되고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걸어오는 길은 우리 사회의 주류였어요. 주류에서 당내에서도 주류였다가 예. 좀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비주류의 길은 험하다. 멀고도 험하다. 예. 저는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 지금 야당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저 대목은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 나와라. 나경원 전 의원 나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 내 약간 분열적 요소를 좀 즐겨보자는 사실은 그런 심리가 예. 깔려 있다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대목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 지지층에서 지지율 1위가 나오는 게 적어도 예.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칼라로 둘이 친하다는 소문도 나고 이런 대목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냐 나경원 전 대표냐 저는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되면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대목이 현실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 그럴까 물론 이게 친윤 이른바 완전히 친윤 세력이 독주하는 것도 당원들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완전히 또 그 나경원 전 의원마저 비윤 또는 반윤의 길을 가는 이 대목은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돼서 혼란을 겪을 거다. 그렇게 예. 본다면 적어도 양쪽 다 미안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친윤 계열 쪽에서 너무 나경원 전 의원을 혹독하게 비판하지 말고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두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포기하는 쪽으로 예. 유도를 해야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욕심 차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력을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장구가 계속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쯤에는 입장을 좀 표명하겠죠. 일각에서는 출마를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오늘 잠적을 하신 걸 보면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내일 소환을 앞두고 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10억 원의 이 민사 소송도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 주말에 한 프로에 나와서 자신은 굉장히 자신이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김의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물론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걸 막 더 적극적으로 반격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고 향후 뭐 정치적 입지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계산 이전에 좀 자기중심적이고 또 모든 걸 적대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예, 참 당대표가 이제 곧 소환이 임박해 있는데, 예,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또 김의겸 의원 본인의 정치의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나오는 거 다른 프로에 나와서 뭐 본인 얘기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저 근거는 뭡니까,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100%입니까? 더 커 보이는데 뭐가 100%입니까? 일단은 저기 이제 이런 그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피해야 될 변호사가 있어요. 어떤 변호사냐면 100% 이긴다라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처음에 있을 때하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틀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률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위험한데 더더군다나 100%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 가지고 자꾸 점입가경으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그 첼리스트하고 심지어 청담동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첼리스트의 뭐 그 어떤 뭐 남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자숙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재판을 좀 그 열심히 하시든지 해야지. 예.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100%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도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인 경우에는
이게 면책 특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본인이 더 탐사와 같이 일을 했다, 협업을 했다. 더 탐사와 협업한 부분은 이게 면책 특권의 대상도 안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긴다라고 그 장담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네. 사실 좀 비상 사태 아닙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 당 대변인이 물론 이제 오래전에 뭐 예약이 돼 있었겠죠, 출연이 뭐 나와서 이제 본인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죽어도 검찰을 향해 호통을 쳐대는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한 성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예. 코미디언들 알아요. 하고 예. 이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SNL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예, 예. SNL 코리아라고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농담도 주고받고 또 약간 과장된 예. 이야기도 하고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거기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정색을 하고 죽자고 덤비는 이제 격이라서 제가 예. 보기에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시비를 거는 거는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게 보면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100% 이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예. 본 경우 아니고서는 이게 법적으로는 조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는 조금 다소 사실관계가 불완전하더라도 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들의 직업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는 이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본인 문제 관련해서는 뭐 그냥 진짜 닥치고 소송 거는 식으로 예. 이렇게 특히 보니까 10억을 했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이렇게 사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 국민이 질문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렇게 말로 언쟁을 하는 게 이때까지 우리 보면 정치적인 화법인데 예.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아니면 권력이 세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 문제가 점점 저렇게 더 논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이제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70%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여전히 사실인 걸로 이렇게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0%나 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여전히 김의겸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우리도 보면은 지지층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예. 본인들이 지지하는 쪽의 발언들만 주로 시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확증 편향이 강해진다 이런 예. 이제 부작용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이제 이 언론 환경 속에서 사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장관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좀 알려주고 사실은 사실관계가 이러합니다. 예, 예. 의원님이 좀 착각하신 게 이 대목입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도 좀 오해를 푸시고 이마저마저마 해서 저는 이렇게 되니까 예.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하고 다 설득을 했는데도 객관적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도 악의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의원이 그렇게 나올 경우는 소송을 하거나 무슨 검찰의 힘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겁박하려고 한다. 예.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더 사실은 알겠습니다. 거부감도 들고 김의겸 의원이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오히려 거꾸로 알겠습니다. 강하게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가짜 뉴스라고 믿고 계시다는 그래서 거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또 이 100%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가 100% 확신한다라고 하는 건 100% 확신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청담 게이트를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
윤석열 한동훈의 그 초조함 속에서 저들이 이 청담 게이트에 절대 떳떳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이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청담 게이트에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진상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요약을 해보면은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100% 확신할 수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저 술자리 게이트를 서둘러 덮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본질이다. 그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다. 뭐가 무서운지 서둘러서 덮으려고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말이 안 해석 되는 좀 소리.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여 명이 와서 노래를 하고 첼로를 켜고 노래를 무슨 노래까지 동백아시까지 불렀다고 했으니 나라가 벌컥 뒤집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다들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안 갔다 그러고 그 여자분이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하고 지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새벽 3시까지 다른 사람하고 있다가 거짓말했다고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저 정도 되면 아유 내가 실수했습니다. 취재를 잘못했습니다. 사실관계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될 걸 뭘 더 빨리 덮으려고 그랬죠. 난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기본이 뭐 저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끌고 들어가서 정치적 쟁점을 삼아서 윤석열, 한동훈이 싫은 사람들 향해서 하는 외마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의미 없는 소리다. 예. 우리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은 이제 유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이 SNS 공간에 이렇게 자기들의 구독자 위주의 취재라든지 더 일종의 제목처럼 더 탐사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이런 이제 뉴스 보도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100%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대체적인 그 사실관계는 확인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이 일이 서로 감정적으로 좀 에스컬레이트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깊은 미행을 했는데 이걸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를 해서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점점점 취재 영역이 이제 그랬는데요. 여기에 배경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한동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떤 일만 끝나면 뭐 술을 마신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종종 목격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연동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가 취재 같은 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언론들이 여러 군데가 하면 이런 기대도 좀 있어 보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요 사건의 구체적 부분은 상당한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어느 정도 정리 수습을 해야지 점점 키우면 일종의 이제 학층 편향의 부정적인 행태로 오히려 여론이 이제 돌아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또 뭐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돈 때문인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들도 실제로는 뭐 유튜브 슈퍼챗으로만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주 이유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이 더 탐사라는 거 말고 다른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극단화된 쪽에 뭐 이쪽에는 극우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이쪽에는 또 이건 극자도 아니고 하여튼간 뭐 지금 뭐 비슷한 정반대에 있는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 지금 청담동 의혹과 관련된 방송을 막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창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재명이란 이름이 들어와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란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라고 하는 유튜브로부터 해당 인물의 공식 계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만 이 체크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댓글에 들어온 이재명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인가 이게 논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직접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저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저거는 하여튼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대표 건지 모르겠으나 공식 계정이니까
어떤 의심은 드는데 왜 아까 중요한 질문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끌고 들어갈까? 예. 뭐 확정 피난이라는 것은 뭐 이미 나온 말이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저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악마야 이게 상대 악마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예. 생각 대신 이게 왜냐면 분노가 앞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기 싫고 한동훈 장관 인정하기 싫고 모든 게 보기 싫으니까 다 그것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애 전형적인 행태. 다른 분석이 필요 없어요. 이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예. 거의 제가 병적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 진행자 김모 씨가 뭐 이 성담동 술자리 의혹도 얘기하고 또 성남 FC 의혹과 관련돼도 얘기하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채팅방에 이재명 이름이라고 올라와 있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공격을 멈춰야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봐야 합니다. 뭐 조금 오타는 있습니다만은 모두 함께 가요. 이렇게 이제 채팅장에 적었고 진행자인 김 씨가 자 그러면 우리 뭐 화이팅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댓글 구호 재창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댓글 구호 재창도 했고 그리고 격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있는 분이 격려 의미로 슈퍼챗 한 번씩 쏴주십시다. 이런 얘기를 이게 많이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라면 뭐 예. 전제로 나 전제라면 무엇보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심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 사실이든 아니든 청담동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청담동 사태가 청담동 술집거리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앙하고 이런 걸로 가겠다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죠.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한 건지 예. 아니면 관리인이 했던 건지 누가 또 관리인이라고 자세한 사람 나올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뭐 내일 소환을 앞두신 분이 뭐 이런 채팅장에 들어가서 이런 글까지 쓸까 설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나 정말 쓸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워낙 이제 소통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니까. 예, 뭐 사실관계는 하긴 안 되지만 예.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 이런 그 소통도 활발히 하고요. 이러한 유튜브에 예. 충분히 들어가서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주제가 정확하게 이제 청담동 문제만 있었냐면 다른 예. 이제 종합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뭐 지지나 응원 이런 이야기에 댓글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 예를 들면 그 무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뉴스를 다루는 유튜브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선에서 했다. 그러나 이제 당 대표가 너무 이런 자세하고 꼼꼼한 데서 자기 의견을 밝히면 이 정치적으로 이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데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뭐 완전히 잘한 일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유튜버들의 정치적 양극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유튜브에 또 심취해 있는 일반 많은 시청자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쪽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김기현 의원의 이 38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에 여러 보수 유튜버 채널들이 라이브 생중계를 했죠. 그 가운데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곳도 좀 있습니다. 자, 신의 한 수도 좀 그렇고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행사는 유튜브 신의 한 수를 비롯해서 4-5개 지금 유튜버들이 그 생중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보수 유튜버들 신혜식 씨, 신의 한 수를 비롯해서 4-5개 유튜버들도 생중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이 신의 한 수, 신혜식 대표는 최고위원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이제
뭐 더 탐사라든지 또 뭐 김성수 TV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는 네네. 이쪽 보수 쪽 유튜브들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적절합니까? 글쎄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그렇게 자주 거의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예. 어떤 식의 그 유튜브가 이게 되는지는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예.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누가 봐도 지금 윤심은 김기현 그 의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재반 사정으로 봤을 때 예. 당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그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보수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당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급하고 그 뭐 절절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저런 그 행위를 갖다가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그전 총선 때도 그렇고 보수 유튜버들한테 기대었던 정치인들의 말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총선에서 떨어지고 뭐 제대로 잘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고 좀 냉정해지면 그러는데 예. 뭐 선거를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막상 본인 선거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뭐 우린 몰라요. 우린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신의 영역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과는 좀 보겠습니다. 자, 유튜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튜버로 또 변신하신 분인데 뭐 이번에 또 이제 또 이쪽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김어준 씨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권력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닥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 카르텔에 균열을 내겠다. 편파적으로. 그러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민주당 쪽에 계신 몇몇 분들은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논평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잘못해서 비판적으로 했다가는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댓글에 이제 집단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여튼요 오늘 이 TBS에서 이제 물러난 김어준 씨가 유튜브 채널을 또 오픈을 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출연자가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시민 우상호 두 분이 이제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양극화에서 팬덤 정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팬덤을 쫓는 정치인이 문제다. 김어준 씨나 가세연 이건 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말하는 거죠. 김어준 씨나 가세연 등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은 참으로 한심하다. 뭐 참으로란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한심하다. 국가 경영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했습니다. 근데도 보면은 이런 보수 또 극우 또 이 극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데 김어준 씨 열심히 나가요.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또 시원하게 자기 할 말 하세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이 준엄한 충고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우리 김영배 의원은 안 그러시죠? 저도 최고위원 선거를 지난번에 한번 뛰어보니까 예. 우선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의 함성을 외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정치가 미국도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을 할 때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쪽도 보면은 강성 지지자들. 그래서 공화당은 더 우쪽으로, 민주당은 더 좌쪽으로 이렇게 당원들이 이렇게 성향이 쏠리게 되거든요. 다만 본선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공이 민주당, 공화당 다 중도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사실은 어디가 진보고 어디가 보수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뒤섞여 있는 현상들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현안을 잘 다루고 이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당내 경선이나 뭐 유튜버라 하더라도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룰 수 있도록 오히려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유튜브는 다 일상화가 됐고요. 예.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로 자유롭게 접근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오히려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잘 제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길이 아닐까. 예.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 저는 그런 이제 정책 논쟁이나 그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예. 반영될 수 있는 유튜브 환경이 되는 게 오히려 저는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저도 좀 봤는데 보니까 역시 구독자 55만 명이 뭐 한 단숨에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사실 TBS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오세훈 시장에 예. 의해서 사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소위 유튜브 환경이 점점 양극화되는데 더 가속화시키는 채찍을 때리는 이런 예. 작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이런 죄송함도 좀 상당히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잘난 척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읽었던 논문인데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쟁처럼 사람들은 잠시 좀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런 보수 유튜버 또는 극자 유튜버 이런 어떤 유튜버들이 점점 언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하도 양극화되니까 저런 언론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우리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은 정치인들에게 있는 거지 언론 환경이 그렇게 사회 문화를 그렇게 정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저도 학문적으로도 그런 요즘 논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측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가지 않은 길 뭐 이런 말씀도 드려봤는데 정말 이제 대통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차기 지도자 또 지금부터 이끌어갈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예.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각성할 때 같습니다. 예. 근데 김 의원께서 이게 솔직하게 현실 정치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가만히 보면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언론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를 포함해 전부 다 이 쇼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전부 다 각이 서는 사람들만 출연시키잖아요. MBN도 뭐 제가 MBN 꼭 그런 게 아니라 방송사 출연을 보십시오. 민주당 패널이야, 여당 패널이야, 야당 패널이야. 그 민주당 중에서도 누구야? 이재명 친명이야, 아니야? 보수 패널 가운데서도 친윤이야, 아니야? 이렇게 가르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사마다 각을 세워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래 싸워야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물론 인정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마다 전부 다 뭡니까? 난리 났네, 폭망, 폭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극적 제목을 하고 그걸로 슈퍼챗이라는 돈을 벌어가고는 이 채널이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책임이 더 커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언론학 시간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선거제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정치인들도 점점 그쪽 이동하고 그 이동에 따라서 유튜브나 기타 언론도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개혁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권자가 양극화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유권자도 양극화되고 그 양극화된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그 방송, 언론 매체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더 극우적인 또 이 극자적인 유튜브 채널이 더 활기를 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언론학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일본 건축가와의 이 서한을 교환했던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일본 건축가와 한일 교류에 기여하자는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전 딱 이거 보면서 또 일본에 뭐 하는 게 있나 오히려 의혹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냥 또 재작년이죠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은 조용한 내조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해외 순방 갔다 오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인지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김 총장님.
그 김건희 여사 좀 그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왜 이렇게 장경태최고위원은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득이 되느냐, 정치적으로 득이 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약간은 뭐 장경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 예. 이런 이미지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이런 문제가 꼭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이제 한번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예. 이 영부인 이런 그 제2 부속실이라든 이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예. 모든 게 좀 관리되고 좀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절제되는 게 필요한데 본인들이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걸 너무 안 지키고요. 또 예. 뭔가 이 외교를 하거나 무슨 보도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그냥 주인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돼서 뭔가 이게 정부가 정상적으로 예. 돌아가지 않은 뭔가의 작동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예. 장경태 의원이 이제 이런 지적을 한다고 보고 들고요. 김건희 여사 쪽도 이쯤 됐으면 정말 그 제도의 어느 정도 시스템을 예. 만들고 본인도 그동안 했던 입장을 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난 이렇게 예. 하겠다. 이런 것도 밝혀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희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김거수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원 가지고도 다 일일이 꼬투리 잡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도 다다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일본 사람인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러한 건축가인데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한테 응원의 그 서한을 보낸 것이 저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또 일본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예. 저는 굉장히 국회의원이 그렇게 푹 좁은 시각으로 정치를 하면 아직도 젊은 분인데 예.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도 좀 좁은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그림 전시회가 이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표창원 전 의원이 이제 그런 비슷한 전시회를 해서 좀 논란이 됐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했던 그런 인형극을 또 그쵸? 국민의힘 쪽 그 당시에는 뭐 새누리당인가요? 예, 그 의원들이 또 뭐 연극을 하기로 했죠. 예, 그것도 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신랄하게 조롱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기로 했다가 새벽에 기습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한 주체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진표 의장이고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광재. 뭐 나름 민주당의 정책통이라고 불리는 이광재 의원이 사무총장인데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논평을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무진의했다며. 사무총장이 안 하셨으면 실무진이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작품 돌려달라고 원상복귀하라고요. 이번 전시는 곧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입니다.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한 채 예술인을 억압한 국회 사무처의 야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의 그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이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시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열흘 연장이 됐으니까 그냥 끝나고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작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해먹을 결심이란 제목의 작품이 하나 있고요. 나체로 칼춤 추는 풍자와 하는데 약간 이제 누드와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글도 좀 있습니다. 저 정도가 표현의 수위를 넘어선 것인가, 정말 모욕적인 것인가,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술의 차원에서 그냥 봐줄 수 있는 것인가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저게 보면은 뭐 아시는 대로
망나니가 칼춤 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저 정도면은 뭐 풍자의 수위를 넘어섰다? 아니, 풍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야 이렇게 베베 꼬아서 아, 내가 생각 못했던 기발하네. 아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들고 야 기분 나쁘지만 참 생각 잘해. 저거는 굉장히 일단 감정이 불편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불편하죠. 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대목이 저 보세요. 저렇게 해야 예. 되나요? 제가 보기엔 저거는 풍자의 영역을 풍자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 공격이 이제 선전화지 선전. 예. 일단 그러니까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한 게 있고요. 그림은 명화 중에 또 저런 그림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벗었다 해서 나체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 명화 중에도 이제 거기에서 따온 그림으로 저는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좀 성숙 또는 숙성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 예.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회에서 전시하다 보니까 여야 또 다른 어떤 뭐 정쟁이 될까봐 국회 사무처는 좀 염려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근원적으로 표현의 자유 부분은 또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제 풍자 영역을 만약에 국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약간의 옛날 윤석 열차라고 하는 거기에도 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도 좀 관용적이지 못하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조금 더 성숙 또는 숙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이런 풍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처벌받은 전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요. 그 언론 출판 자유의 하나로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헌법에도 한계를 명확하게 두고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침해했을 때에는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이런 것 문제가 되느냐? 그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보면은 인간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가치, 뭐 문학적, 예술적, 뭐 정치적, 과학적 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은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해악보다 가치가 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림을 뭐 다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저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그린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린 것인가. 그다음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 관련해가지고 똑같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게 맞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는 것인가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앞서 뭐 유튜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양극화가 가져온 패단이 아닐까 이게 싶습니다.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려면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정치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나의 진짜 자유는 나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반대자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유,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자유와 같은 자유다.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통령 정도 되면 온갖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뭐 동네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오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비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열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희극 그리고 비극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웃음과 눈물 속에서 사실 상상력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서 저는 요만큼의 비판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못하는 현재 우리 문화 가지고 만약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아까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국정조사가 지금 쉽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혹시라도 국정조사에 영향을 줄까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제 약간의 시기 조절 이야기가 있었다가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무처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약간 저런 이제 어찌 보면 결정이 제대로 안 된 뭐 아쉬움 같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내일 출석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부당하게 출석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좀 어떤 입장 밝히실까요? 입장을 밝히실 거죠? 아까 대변인이 얘기하셨을 텐데요. 대변인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뒤에 좀 중간지청에 최고위원분들 전부 다 가신다고요? 그 부분은 뭐 아직 이렇게 딱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만류하는 분위기인데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참여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성남지청에서 받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출두를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까? 뭐 네 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먼저 우리 김두수 총장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메시지는 이제 3년 전에 예. 종결되고 무혐의 난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과거 행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이런 비상식적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부당하다. 그리고 이게 제3자 뇌물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시민구단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지지 지원은 단체장이 그 기본 임무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남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지지자들이 이제 많은 응원이 그 힘이 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지나쳐서 이게 만약에 넘치면 과욕불급이다. 과욕이 되면 또 모자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 예, 저는 제 1당의 대표로서 여야 영수회담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은 지금 한 번도 사실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좀 야당 탄압 그만하고 일 좀 합시다. 국민 여러분 진짜 이제 국회가 일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저는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특히 본인 이제 소환 조사하는 자리에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사실 사건으로 보면 이 건 말고도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야당 대표 모욕 주고 또 뭐 범죄 혐의자처럼 계속 포토라인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면 진짜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없는 건 없는 그대로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이게 야당 탄압 프레임 가지고 총선 때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빨리 정리하고 좀 일 좀 합시다. 예, 일 좀 합시다. 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혜원.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별로 뭐 말씀하시겠지만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내일은 성남지청 가고 다음에는 중앙지검 가고 뭐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내일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많이 뭐 대표님 힘내십시오 한다 칩시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환호가 끝난 다음에는 검사방에 들어가서 차도 안 마신다 부자와 안 마신다니까 자 조사받을 때 혼자 냉정하게 변호인과 같이 앉아서 조사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많이 응원해주면 어떤 힘이 될까요? 힘이 될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검찰 간부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주눅든다. 이거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호성심에 더 강하게 나올까요? 두 번째,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야당 대표 이렇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래로 야당 처음이야. 야당 대표 검찰이 손대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보탤까요? 아니면은 다르게 생각할까요? 이런 대목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탄하다 언제까지 방탄 가능하냐. 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 지금은 많은 당원들이 지금은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의진 변호사. 제가 법대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법률가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무혐의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것은 불송치 결정이었고 이거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률가이긴 하지만 법적인 설명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도 그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정치적인 주장, 정치적인 선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것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 제가 것 봤을 같습니까? 때는 예. 설 전에 아마 이제 그 기소를 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 불구속 기소는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너무 크고요. 첫 번째. 예. 받은 금액이 성남 FC가 받은 금액이 뭐 180억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특혜를 준 기업들한테 돌아간 특혜가 너무너무 커요.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 몇천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병 처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 예. 것 같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저희가 오전에 생방송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